지금 빚내서 집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늘어났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자, 한 40, 5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통 겪어봤죠? 그때 부동산 시장에 조금 젊은 나이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혹은 뭐 경제 시장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등하다가 개박살이 난 거는 한 40대쯤 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 한 50대는 거의 다 겪어보신 거고. 그런데 2030은 그런 걸 거의 안 겪어봤죠. 그리고서 막 맨날 나와가지고 유튜브니 뭐니 부추기는 사람들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추겼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고, 은행 전문가, 그 다음에 부동산 교수, 이 인간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유튜버들, 나는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했던 사람들 시기를 보면은 다 저점에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시장을 파악하고 들어갔느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올라갈 땐 막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뭐 공급 부족이 어떻니, 뭐가 어떻니, 금리는 뭐 영향을 안 주느니, 이런 식으로 막 부추기다가 떨어지게 되니까 일부는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의 급변이 문제다, 시장의 급변할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기준금리가 그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어요? 아니, 돈을 그렇게 풀었고 금리 그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본인들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실물이 있는 부동산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인플레이션 때 금리 올라가는 것도 몰랐다? 그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언제 상승론자였냐는 듯이 떨어지니까 폭락론자로 바뀌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승할 때는 계속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또 부추기고 있죠. 또 영끌들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DSR 푸는 건 빚내서 집 살아요. 지금 그리고 DSR 푸는 거, 그 다음에 주담대 만기 연장해주는 거, 이런 거 만기를 뭐 30년에서 40년, 50년 이렇게 늘리는 것들 다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추경호 총리께서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 라고 1월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맞았죠.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두 번째이고, 7월 5대 은행 가계대출은 또 3천억 이상 늘었다. 뭘 중심으로? 주담대를 중심으로. 이게 가능하게 만든 게 뭐예요? 특례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금리 억제하고, 주담대 만기 확대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통해서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으면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었으면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완화를 하고 있는데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적어도 인정은 했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다. 근데 DSR을 풀어주는 게 어때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아니에요? DSR 우회하게 만드는데, 그죠? 빚내서 집사라 정책 맞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부정을 하느냐? 박근혜 정부 때는 이미 저점 찍고서 올라가는 길이었으니까 빚내서 집사라 정책 맞다, 너네 내 말 들으면은 집값 올라갈 거니까 돈 번다, 그러니까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번 정부에서는 떨어지는 거 방어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수년간 올랐던 포모증후군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또 들어와서 늘어나니까 영향을 받는 건데, 그렇다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 썼다라고 하기에는 관계자들이 모르겠어요? 적어도 거기에 전문가들이 뭐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그쪽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 분들은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일시적인 장세인지 장기적인 장세인지? 그러니까 일시적일 거 보이는데, 이때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가 썼습니다 라고 하면은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망해버리면 원망이 어디로 돌아가겠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맞았던 거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은에서 디레버리징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레버리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은행의 상황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상반기 부실채권 매각이 작년 1년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2조 2,713억 원을 상각 또는 매각을 했는데, 상각은 그 장부에 지워버린, 아예 태워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매각은 뭐예요? 헐값에 파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2조 2,713억인데 올해는 2조 2,130억으로 거의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 상반기에서만 나왔다.
근데 문제는 하반기는 더 위험하죠. 왜? 첫 번째, 상반기에는 금리가 떨어졌는데 하반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 두 번째, 상반기 내내 연체율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세 번째, 상반기에 그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 외에도 지금 주택 쪽에서 빚을 못 갚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도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오늘부터 풀렸죠. 전세 반환, 자금, DSR, 폐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DSR을 피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DSR이 뭐예요?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DSR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저 사람한테 회수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즉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DSR이 높으면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 빌려줘도 돼요. 100억 빌려줘도 되는 사람은 내가 버는 돈이 막 연 한 20억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100억 빌려줘도 돼요. 그런데 연 한 5천 버는 사람한테 5억 빌려주는 거는 연 20억 버는 사람한테 100억 빌려주는 것보다 더 받아내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빌려가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들도 근데 지금 고소득자 대출이 제일 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소득자 대출이 제일 심한 이유는 그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 빚을 낸 고소득자들 역시도 높은 DSR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DSR을 풀어가지고 다주택자들 집값 안 떨어지게 방어하겠다고 해줬지만, 이거는 은행 부실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부실채권이 생길 수가 있죠. 부실채권이 생기면은 상각 또는 매각 혹은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든 담보가 있으니까 회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 때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은행은 이로 인해서 손실은 커졌는데 수익은 오히려 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이자 이익은 마이너스 3% 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래서 어디가? 주요 은행들 플러스 카백. 그 다음에 2분기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민은행만 순이자 마진이 올라갔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이 7월 26일이죠. 7월 26일 기점으로 기사가 계속 나와요. KB 이자 잔치했다. 금리 더 눌러라. 이자 잔치하고 있으니까. 이 이자 잔치라는 말이 왜 언론에서 쓰냐면요, 요 말을 쓰면서 은행이 돈을 많이 버네? 그러니까 더 금리를 낮추든가 아니면 더 빌려주든가 뭐 어떻게든 더 해줘라,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상생금융을 해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늘 그랬어요. 미국은요, 예금금리 1%대 대출금리 10%대예요 그런 데는 이자 잔치 이야기 안 하죠. 왜? 자본주의의 기본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자 잔치 하지 마라, 대출금리 낮춰라,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다. 예금금리 낮추는 건 시장 논리에 어긋난 거지. 근데 또 지금 금리가 슬금슬금 튀니까 또 이거 막으려고 굳이 다른 데 손해본 데는 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득 본 은행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가 KB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자 잔치라는 여론을 만들어서 은행 수익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세계 100대 은행에서 들어갔던 우리나라 은행들이요, 다 순위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거 보도 안 하죠. 왜? 그거는 금리 낮추는데 불리한 여론이니까. 그래서 은행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대 은행 회사채 비용 추이가요, 지금 보시면은 은행채 비용, 이자 비용 추이예요. 우리도 거의 2배, 하나도 거의 2배, 국민도 거의 국민은 2배 이상, 신한도 2배 이상. 그래서 1분기 회사채 이자로 쓴 돈, 은행채 금리죠. 그걸로 쓴 돈이 총 9,5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3%, 2배로 늘었다. 부실채권 때문에 손실은 늘었죠. 그 다음에 예금금리 눌러가지고 자금이 주식 쪽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 쪽으로 빠졌죠. 거기다 은행채 발행 못하게 해가지고 올해 또 급격히 발행하죠. 그러니까 은행채 금리 급격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채권금리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손실 보고 있는 한전에다가 너네 채권 발행하지 마 라고 찍어놓고, 그러면 또 거기서 손실 나면 전기세 올라가겠죠. 피해는 누가 볼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 이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르기 시작한 지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례보금자리론 또 풀면 집값 오르지 않을까, 뭐 특례보금자리론 계속 풀어가지고 DSR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 만기 다 소진되면은 또 자금 마련해가지고 또 풀 거다. 풀면 돼요. 채권시장 내관할 겁니다. 왜? MBS 발행을 통해서, MBS를 은행이 의무 매입해야 되고 그 외에 발행시장에서 경제리
경쟁 입찰. 자, 은행이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의무 매입하면은 은행에서 또 자금을 썼으니까 요거 은행채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BS 발행 물량이 경쟁 입찰로 나오게 되니까 또 채권 시장을 자극하고, 그래서 채권 시장 물량이 늘어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금리는 또 자극이 되는 거예요. 특례 계속 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례는 이미 게시발 끝났다. 우리 저기 지금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아, 지금 먹태깡 이야기를 하면서 먹태깡이 막 웃돈 붙어가지고 비싸게 팔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과거에 허니버터칩으로 있었죠. 포켓몬빵으로 있었죠. 그거 지금 어떠냐? 영원한 건 없어요. 지금 허니버터칩 그때 더 비싸게 팔아야지, 사재기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야지 하고 안고 있던 사람들은 그 돈 날려가지고 식사 대신에 허니버터칩을 먹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하면요, 그 사람들은 손실이에요. 먹태깡 일찍 먹어서 뭐예요? 그거 뭐 평생 못 먹는 맛인데 유일하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아닌데. 이금융권은 어때요? 자, 새마을금고 안 터졌다 이야기하는데 계속 부실 나오고 있죠. 새마을금고 30코 이야기 많았던 부실 상위 30코시죠. 여기는 굉장히 특별하게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점검해 봤더니 부실채권이 1533억 늘었는데 충당금은 382억 늘었다. 요거 삼각도는 매각하게 되면요, 가지고 있던 한 1200억 원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늘어난 것도 보면요, 6조 1742억 인데 지금 대손 충당금은 4조 2139억. 요거 다 부실채권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들만큼도 대손 충당금이 쌓여있지 않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금리 어느 정도예요? 많이 떨어진 것처럼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요, 작년 7월 생각해봅시다. 작년 7월에 집값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이제 막 전세대란 나기 직전이었죠. 근데 대출금리 7% 되면 190만 명이 빚 못 갚는다 하면서 금리 상단이 6%를 돌파하고 가파르게 올라서 곧 7% 된다. 결국에 12월에 7% 됐죠. 그리고 6% 이때 이제 막 돌파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떴어요. 근데 지금 7%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때보다 지금 금리 상당히 더 높아요. 지금은. 근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때는 금리 올라간다고 무서워서 못 사던 사람들이 이제는 금리 끝났으니까 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오일 쇼크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텐데 1차 오일 쇼크 터지고서요, 그때 막 인플레이션 심하니까 금리 올렸다가 경제 안 좋아져서 금리 좀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2차 오일 쇼크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2차 오일 쇼크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지금 석유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럼 2차 오일 쇼크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래도 경제는 안 좋으니까 금리 낮춘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인플레이션 잡아보자? 안 돼요. 이번 인플레이션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경제 안 좋아지면 금리 내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야지, 뭐 사야지,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말에 넘어가는 거지. 미국이 멍청이라서 이렇게 지금 물가 잡혔는데도 계속 긴축 이야기를 하겠어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해봤고, 대공황 당해봤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져봤고, 요거 지금 뭐 다 해봐서 오일 쇼크 터졌을 때 볼거가 왜 그렇게 했겠냐. 1차 터졌을 때 금리 안 올렸을 것 같아요? 1차 터졌을 때도 금리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잡힌다 싶고 경제 안 좋아진다 싶으니까 금리 낮췄지. 근데 또 터졌는데 금리 안 올리고 잡아 올리니까 절대 안 잡히니까 볼거가 나서서 그 다음에 잡은 게 2차 오일 쇼크 때 생긴 인플레이션 잡은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경제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곧 금리 내리겠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잡히는 줄 아나. 지금도 보세요. 잡혔다 2.7%다 근데 막상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냐. 그것까지 잡혀야지 진짜 잡힌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이번에 근원 물가 할 때 중고차 가격도 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왜 경제 성장률 계속 안 좋아지겠어요? 인플레이션 잡힌 것 같은데 경제 전망 계속 떨어지죠. IMF에서 오늘 또 했습니다. 5호 연속 하향 1.4% 나왔고요. 그 전에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1.3% 나왔죠. 그리고 2분기 성장률 0.6%. 근데 이 0.6%가 어떻게 나왔냐?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설비 투자, 수출 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순수출. 자, 그러니까 수입 마이너스가 더 커서 순수출이 오히려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성장률이 0.6% 나왔는데, 하반기 생각해보세요. 소비 살아날 것 같아요? 수출 계속 죽어가고 있죠. 민간 소비 살아날 것 같아요? 정부 소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상반기 때 돈 다 끌어다 써서. 투자, 이 상황에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상저하고예요. 상저하저지.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사겠다고요? 빚내서 집 사보세요. 저희 예전에 과거에 빚내서 집 샀을 때 생기는 일들, 이런 영상들 봤을 때 올라도 남는 거 거의 없는데, 이자 비용이랑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남는 거 거의 없는데, 오를 걱정이 아니라 지금 떨어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느냐. 빚은 빚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내면서 재산은 재산대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잘 생각해 보셔라. 지금이 진짜로 빚내서 집 살 때인지. 그렇게 된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집 사고 나서 괜찮은지, 그리고 집 사고 나서 또 소비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경제 상황인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바로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